6개월 동안 내 삶에 일만 있는 것처럼 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워라밸을 3과 2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치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멀어지면 워라밸이 안 좋은 거고 이렇게 교집합이 많아질수록 워라밸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워라밸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워라밸은요, 삶 속에서 내가 삶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과업들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건 일도 있지만 배우는 것도 있고 노는 것도 있거든요. 워라밸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요, 삶 속에 일만 남겨둔 사람이 아니라요, 그 각자가 지금 처한 상황에 맞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업들의 비중을 밸런스 있게 조절하는 사람을 워라밸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워라밸이 좋다는 건 내가 지금 이 나이대에 일에 집중한다고 노는 걸 포기하거나 쉬는 걸 포기하거나 배우는 걸 포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저처럼 몸이 고장나거나 정신이 망가지는 일들이 충분히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워라밸은 삶 속에서 일을 긍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고요. 내가 일을 줄이면 다른 일들의 비중이 올라가야 돼요. 내가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었다면 거기서 남는 시간이 노는 데 쓰이거나 내가 배우는 데 쓰이거나 어디든지 쓰여야 돼요. 그 시간을 그냥 공백으로 남겨두시면 여러분들 좀비처럼 돼요. 어떻게 되냐면요, 능동적 휴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이 나와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워라밸을 생각했을 때 삶 안에 공백이 생기면 그걸 둬요. 그 공백 동안 자기가 쉰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그냥 보내는 거죠. 휴식이라는 건 확실히 휴식 전과 휴식 후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휴식도 활동입니다, 여러분. 내가 실제로 휴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요, 내가 에너지가 차는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군가한테는 집에 가만히 앉아 누워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친구들과 한 주 마감하며 먹는 술자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점점 삶이 망가지고 있다, 이걸 어떤 신호로 가장 강하게 느끼실 수가 있냐면, 일을 핑계로 내가 원래 해왔던 개인 활동들이 하나씩 없어질 때 가장 주의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들 만나서 술 먹으면서 회사 욕하는 게 낙이었던 친구가 일을 핑계로 주말 동안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결과 더 행복해졌을까요? 더 에너지가 충전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제 얘기예요, 여러분. 제 얘기입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서 사장님 욕하고 제 위에 상무님 욕하고 아 회사 왜 이러냐 이러면서 이제 스트레스 풀던 게 나름의 낙이었는데, 그거 안 하면 더 좋을 줄 알았어요. 실제로 한동안 좋았어요. 하지만 그 활동을 제가 계속 못하게 되니까 오히려 휴식이 안 되고 없던 월요병도 생기고 괴롭더라고요. 휴식을 하실 거면 휴식 전과 이후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활동을 시행착오를 통해 찾으셔야 됩니다. 능동적인 휴식을 하는 저만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틈날 때마다 다양한 활동들 도전해 보시고요. 그 중에서 어떤 게 나한테 도움이 되실지 확인해 보시고요. 리프레시의 대표적인 여행도 누군가한테는 그냥 노동일 뿐이고요. 자기개발의 대표적인 분야가 독서잖아요. 독서도 누군가한테는 휴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찾아보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일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평소에는 의욕이 뿜뿜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날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꾸준히 의욕 넘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건 사실 질문하신 분이 어떤 상태인지 제가 잘 몰라서 좀 더 꼬리물기 질문을 하면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방식대로 이 얘기를 해석해서 한번 말해볼게요. 이 질문을 보면 두 가지 혹은 두 가지 이상의 문제가 좀 혼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일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의욕이 넘치지 않는데요. 근데 의욕이 넘치는 것과 의욕이 넘치지 않는 거랑 일을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관계가 없어요. 기분이 좋았던 것도요, 일을 잘하는 것과 크게 관계가 없어요. 꾸준히 의욕이 넘친다고 일을 잘하거나 꾸준히 의욕이 넘친다고 뭔가 내가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발명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행복과 불행,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인생에 사라진다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또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죽을 때까지 하고 산다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 행복과 불행처럼 이 거울의 양면 같은 단어들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그리고 그걸 좀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사람들이 발명해낸 언어 체계예요. 그 언어 체계들 때문에 사실 사람이 이런 문제들에 처하는 것 같아요. 일을 잘한다, 못한다와 의욕이 넘친다와 안 넘친다와 기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는 제가 생각했을 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거든요. 이 마음의 상태는 사실 내가 지금 상황에 불만족스러운 여러 가지 다채로운 핑계들을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보다 건설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동력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어떤 일에 집중하거나 몰입을 할 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내가 아는 걸 구현해냈을 때 그것에서 기쁨을 느끼거든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일을 했을 때 기대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때문에 불행하다고 혹은 디프레스 되는 것 같아요.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사람은 아는 걸 할 때와 모르는 걸 할 때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의욕이 넘치기도 하고 의욕이 안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안 좋아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자면요. 내가 글쓰기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면 내 나름대로 글 쓰는 순서들이 있을 텐데 아직 내가 글 쓰는 걸 많이 해보지 않았고 그 안에서 루틴을 잘 발견해내지 못한 사람들은 보통 어떤 형태로 주의가 분산되기 시작하냐면 써질 때까지는 쓰다가 막히는 구간이 생기면 그때부터 뮤즈가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거죠. 영감의 신이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지금 막히는 구간이 생겼다는 건 내가 모르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글을 쓸 때 여러분들이 막히는 구간에서 내가 이 지금 막히는 구간이 내가 모르고 있는 논리의 공백이 있거나 내가 지금 생각하지 못한 순서가 있다라고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혼자서 규명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기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세요. 자기 자신의 업무 순서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공유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업무의 순서가 아주 잘게 쪼개져 있고 그것이 단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소리고요. 그것이 쪼개지지 않고 하나의 추상적인 명사, 덩어리로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영역의 비전문가라는 소리예요. 한 가지 단적인 예로 들어보면요. 우리가 시장조사 같은 걸 할 때도요. 어떤 사람은 시장조사를 자기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그냥 인터넷 브라우저를 켜놓고 검색하는 걸로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나올 때까지 시간을 쓰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조사해오는 데이터를 신뢰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근데 시장조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추상적인 업무보다 훨씬 더 잘게 쪼개진 영역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내가 시장조사를 왜 하는지 그 목표를 먼저 정해야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시장조사를 하는 이유가 경쟁사를 분석하는 거라면 경쟁사의 기준을 먼저 정해야 될 수도 있겠죠. 경쟁사가 우리 회사보다 더 높은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경쟁사라고 볼 수도 있겠고 순이익이 더 높은 회사가 경쟁사라고 볼 수도 있겠고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면 컨텐츠마다 인게이지먼트죠. 좋아요나 댓글이나 이런 반응들의 총합 이런 것들이 내가 조사해야 되는 수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쟁사라는 건 우리가 저 멀리 넘사벽으로 있는 사람을 경쟁사라고 하지 않죠. 바로 앞에 달리고 있거나 바로 뒤에 쫓아오고 있는 사람들을 경쟁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기준들을 잡고 기준들을 채우기 위해 이미 내가 기획해 놓은 검색어들을 인터넷에 검색해서 빠르게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훨씬 더 체계적인 업무 순서가 있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 브라우징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데이터의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글쓰기도요. 자신이 잘하는 영역 잘하는 카테고리의 글을 잘 쓴다고 자만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글을 써야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곧 따라잡힙니다. 자기 자신만의 글쓰기 순서 프로세스를 만들려고 하셔야 돼요.
이걸 규명해내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즐겁고 재밌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좀 재밌게 받아들이시고 다른 사람들과 그 순서들을 좀 비교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글 쓸 때 이런 순서로 하네, 나는 이런 순서로 하는데, 왜냐면 그 순서의 정답은 없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순서들을 같이 비교하면서 내가 순서 중에 누락된 과정,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나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걸 왜 너는 순서로 추가했어? 나는 그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죠.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의욕, 기분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5번째 질문,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성장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더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성장과 같은 카테고리인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제가 짧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못된 판단을 더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됩니다. 그럼 빠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6번째 질문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메타인지를 어떻게 하시나요? 예를 들어 새로운 업무가 주어졌을 때 할 수 없는 일이라 판단하면 그 뒤에 겪는 문제들에 대한 답은 어떤 방법으로 찾으시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의 전문성을 갖추면 갖출수록 어떤 생각들이 더 확고해지실 거냐면, 특히나 마케팅이라는 거, 마케팅 전략을 짜고 그것을 실행한다는 거는 이것이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 구분해서 현명하게 의사결정을 조율하는 그 과정이 아니라 될 때까지 의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싸움이라는 걸 곧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든 둘 중에 어떤 의사결정이 나은 결정인지 우리 살아생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A가 좋은지 B가 좋은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단지 하나를 골라서 그걸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왜 이렇게 답변 드리냐면요, 저는 애초에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구분해 본 적이 없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요, 제가 지금보다 좀 더 젊은 날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 고민의 깊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일을 그냥 많이 했었으니까요. 제가 살아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앞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이 태도 자체가 정말 현실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많이. 제가 모두의 사수에서 이제 직원을 채용하고 면접을 정말 많이 봤는데요, 채용 과정에서 떨어진 면접자들 중에는 실제로 사회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주니어들도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무조건 빠르게 해야 되고 무조건 최대한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해낸 결과물이 완벽해야 돼 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제가 원하는 게 바로 그렇게 일하는 거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요구사항을 듣고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고 싶어도 제가 이 회사 대표님이 원하시는 만큼 못할까봐 두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야씨, 빠르게 하면은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빠르게 하면서 실수도 안 하고 해? 어떻게 양이 많은데 어떻게 실수가 없을 수 있어? 어떻게 꼼꼼하게 하면서 시간을 짧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분들을 채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의 답변이 건방져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의 한계를 그렇게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그분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냥 빠르게 일하지만 실수가 많은 사람이 되거나 천천히 신중하게 일하지만 양은 적은 사람, 이 두 가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팀에 같이 넣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뽑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보다 언제나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사람들, 저 역시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대부분 임원들이요, 우리가 커리어의 정점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꽉 채운 육각형 인재상이에요.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를 두지 않은 사람이고요, 항상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채우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숫자에 약하다고 얘기했던 그 마케팅 이사님은 그 회사에서 가장 숫자에 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주니어가 저는 꼼꼼하지 못해서 실수를 많이 해요 라고 얘기한다든지, 저는 일을 많이 하면 당황스러워서 정리가 잘 안 된다든지, 이 생각들이 전부 다 실체화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여유가 없게 만들어 주세요. 일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은 다음 커리어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직업을 고르잖아요.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선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그럼 직업이 삶의 목표예요? 삶의 목표로 가는 길 중에 직업이 있는 거예요? 후자겠죠. 근데 내가 다음 커리어를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 중인 사람은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떤 목표와 방향성으로 내 삶을 살아야 되지가 누락된 거죠, 고민이. 디자이너로 시작을 했으면 기획자 영역으로 진출을 해라, 능력치를 관리해라, 이런 얘기 제가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보다 본질적인 건 내가 내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 것인지를 먼저 정하세요. 그러면 커리어에 대한 고민은 생각보다 단순해집니다. 8번째 질문은 명진님도 실무를 하던 시절 나는 어떤 일을 더 해야 할지 몰랐을 때가 있으셨나요? 명진님이라면 어떻게 해결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제가 사실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더 해야 할지 몰랐을 때가, 제 상태에서 저는 일을 뭘 더 해야 될지 고민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만 할 수 있을지를 저는 좀 실무자일 때부터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제가 만약에 그래서 처음부터 상세 페이지 기획도 내가 하려고 하고 디자인도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만든 디자인을 고객사 대표한테 세일즈 하는 것도 제가 하려고 했었으면 저는 사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죽도 밥도 안 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그림을 혼자 독학했다 그랬잖아요. 그림을 혼자 연습을 하다 보니까 한 분야에 제대로 한 번이라도 파본 경험이 있으면 이 경험으로 다른 경험을 만드는 것에 실마리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면 똑같이 한 분야를 파봐야 되잖아요. 이 방식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려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일 저 일 찔러보거나 찍먹해보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상세 페이지 디자인을 처음 해봐야 했을 때도 그냥 그걸 잘하고 싶었어요. 그 잘함이, 저는 그걸 탁월하다고 표현하는데요, 이 탁월함은 그냥 그 무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을 때 저는 탁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사건이, 제가 하루에 12개의 상세 페이지를 혼자 만들고 업로드를 했을 때 업로드된 지 1시간 만에 7개가 완판됐었고요. 나머지 5개의 상세 페이지가 다 팔릴 때까지 수정해서 집에 안 갔어요. 아침 8시까지 수정했던 것 같아요. 다 팔릴 때까지. 결국 그 12개를 전부 다 팔았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주어진 것에서 어떻게 더 잘할지를 고민을 했었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사실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열심히 잘하면 할수록 이 업무보다 더 확장된 경지가 있겠다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됐어요. 이 단일 업무를 많이 하니까. 왜냐하면 결국 상세 페이지를 계속 수정하는 과정에서 기획자가 내 옆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카피를 계속 수정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계속 수정하면서 상세 페이지의 체류 시간을 보면서 결제로 전환될 때까지 후킹 포인트를 계속 바꿔야 되는 거, 썸네일 이미지도 계속 바꿔야 되는 건데, 그걸 제가 디자인만 해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디자인으로 시작을 하고 디자인을 엄청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는 기획도 해야겠다라는 사실을 너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됐고, 그때는 기획과 디자인을 함께 열심히 했고, 기획을 하다 보니까 글을 맛깔스럽게 쓰는 게 진짜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판매에 엄청나게 크게 기여하는구나를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턴 글도 엄청 열심히 노력해서 쓰기 시작했고, 이런 식으로 영역이 조금씩 점차 확장된 거지, 막 처음부터 가제트처럼 막 이렇게 할 생각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하나를 잘 하시면 그 다음 길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9번째 질문은 리더로 성장하는 것과 실무왕으로 성장하는 것 중에 나에게 잘 맞는 성향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성향으로 선택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무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을 가르치는 경험을 겪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나한테 주어진 일을 잘하는 거랑 내가 잘하는 일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 건 완전 다른 소양과 다른 역량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 역량이 뭐냐면요, 나한테는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에요. 이를테면 제가 그림 연습을 했을 때 사람 얼굴을 그리면 타원형으로 얼굴을 그리고 그 안에 비율을 정해 눈, 코, 입을 그리라고 했던 그 그림책 교본처럼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을 앞에 만나면 동그라미가 안 그려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네모부터 시작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 논리의 공백이 사실 여러분들 실무에서도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어떤 일은 아주 쉽게 잘 풀리는데 어떨 때는 또
뮤즈가 올 때까지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잘 아는 영역에서는 그 논리의 공백을 못 느끼지만 내가 잘 모르는 카테고리의 글쓰기에선 그 논리의 공백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글쓰게 만들려면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단계별로 설명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배우는 사람도 성장하지만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크게 성장해요. 정말 저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정말 계단식 성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일치월장, 환골탈태 이런 느낌을 실제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많이 느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실무왕을 목표로 하신다면 하루빨리 리더가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리더로 성장하고 싶으시다면 하루빨리 일을 잘 쪼개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리더와 팀원이 잘 지내기 위해서 팀원은 팀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팀장은 팀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서로 잘 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잘 지낸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을 그냥 얘기해 볼게요. 왜냐면 저는 팀장과 팀원이 서로 좋은 얘기만 하는 그냥 친구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팀장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팀원이 그걸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팀장도 마찬가지로 팀원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지낸다는 것이 도대체 회사 안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다 좀 본질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또 내 삶이 번 돈으로 윤택해지길 바라면서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일을 통해 자기 자신의 쓸모를 확인하시면서 그런 것에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회사 생활을 하시던지 간에 이 회사 안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는 건 결국 이 회사가 같이 노력을 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일단 공통적으로 전제되어야 된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생각을 하면 자영업자도 망하거든요. 근데 여기 사업체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사회 자본주의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구조로 이 시스템이 운영되는 거예요. 나이키 같은 회사들은 인류 보편적인 문제들을 해결했고 그것 때문에 인류 전체를 고객으로 돈을 받지만, 이상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나이키의 신발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요. 회사의 축소판인 개인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실제 자신이 돈을 더 많이 벌려면 결국 다른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팀 내에서 리더와 팀원의 의견이 이 주제로 불일치할 때는 마음껏 싸우셔야 되고요. 이게 일치했을 때 시너지가 난다면 그 팀은 성과가 나겠죠. 그것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먼저 전제하셔야 되는 건 이상한 마케팅의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도와서 누구에게 돈을 받고 있는지 적어도 알고 있어야 리더와 팀원이 의견이 상충하는 일 없이 그 일을 오롯이 한 점으로 집중해 잘 성과를 낼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와 팀원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태도를 조심해야 되고 이런 주제로 얘기를 이어나가기보단 여러분들이 이 생태계를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 우리의 회사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하시고 그것에 대한 정리된 의견들이 조직 내에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상한 마케팅은 더 크게 많이 성장할 거고요. 리더와 팀원이 잘 지내기 위해 따로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잘 지내고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팀장과 본부장에게 피드백을 잘 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누가 해주셨어요. 직급고하를 막론하고 피드백을 잘 하는 방법은요, 그냥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솔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솔직함이요, 나 자신한테 비춰봤을 때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건 솔직한 게 아니에요. 예의가 없는 거죠. 나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단어들을 고르시고요, 그걸 다른 사람을 위해 진정성 있게 조언해 주시면 그게 피드백을 잘 하는 방법입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소통 방식이에요.